자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 철학사이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황주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일하는 정세용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로요.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은 자유하면 떠오르는 것들, 자유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들, 뭔가 촘촘하게 풀어나가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을 좀 자유롭게 풀어놓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자유.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냥 민주주의 국가 아닌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너무나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 먼저 여쭤볼게요.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그렇죠. 자유롭게 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 자유롭다는 말이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 말 질문이나 생각을 좀 자유롭게 얘기해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거야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그나마 생각을 하다 정리된 게 뭐냐면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그게 그나마 이제 좀 자유를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이 정리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한 어떤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때마다 꼭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자유를 행사할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께서 굉장히 좀 독특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초등학생 꼬마한테 거의 많은 부분 선택의 어떤 권한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했던, 전 지금 그 얘기가 되게 예쁘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 무섭게 기억이 나는데,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 그렇지만 책임을 져. 근데 그 책임을 제가 너무 뼈저리게 졌던 몇 번의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자유란 말은 사실 약간 무거움? 책임이란 말과 좀 같이 연동돼서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 게 근데 딱 이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책임을 내가 질 거다라는 게 예상 가능한 책임. 그러니까 뭐 회사로 주면 유한 책임 회사. 이런 거면은 내가 요만큼의 책임을 질 거야라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선택을 내가 좀 더 용기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한 책임이라는 게 뭐 최근 뉴스에 나왔는데 그 닥터 헬기를 올라가서 장난을 치시다가 그렇죠. 수리비가 25억인가 나와가지고 뭐 구상권을 청구당하게 생기신 분들이 있는데 한순간의 행동이 20몇 억의 뭐 수리비를 세 분이긴 하지만 뭐 나눠서 내더라도 엄청난 그 감당할 수 없는 책임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으로 느껴지면 너무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느니 차라리 나는 안전하게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길로 간다거나 그 선택을 하게끔 사실 어른들이 조금 엄포를 놓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좀 유화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하기 싫은 건 대체 어떤 사례 하나를 든다면 뭐 정말 하기 싫은 건 어떤 거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유화적으로 말하면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야 노래 좀 해봐 뭐 이런 걸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누가 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월요일날 회사 가기 싫은 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하기 싫잖아요. 회사 가기 싫은 것보다 노래하는 게 더 싫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춤을 춰봐 갑자기 아니면 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하기 싫은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하기 싫다라는 말은 결국은 외부에서 어떤 강제가 들어와서 강제된 것들 내 의지와 반하게 나를 그렇죠.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행위들은 정말 하기 싫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하고 싶은 건 또 어떤 건가요, 선생님?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별로 가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하고 싶은 경우가 사실 많은 부분 공통된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자원은 되게 희소한데 내가 뭘 갖고 싶어. 예를 들어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게 뭘 갖고 싶은 거. 어떤 내가 뭐랄까 어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보면 해외 여행을 가고 싶어.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막 TV나 이런 매체에서 그 정도는 해주면 이런데 좋다더라 아니면 이런데 이런 곳이 있다더라 해서 나를 부추김하는 어떤 내 욕망을 부추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가끔은 뭔지 헷갈릴 때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꼭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어렵네요. 자유. 이게 사실 저는 좀 얽혀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또 어떻게 보면 또 바깥에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깥에서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저건 좀 해봐야겠네 하고 이제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유의 상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있는 뭔가 외부적 요소들이 나한테 와서 작용할 때 이 자유 요소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부각이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엄청나게 나의 자발적인 의사인 것 같고 나의 자발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 사실 자유를 이야기할 때 많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외부에서 오는 영향력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홉스 같은 인물들은 외부의 영향력의 부재 상태가 자유다 이러거든요. 그럼 이게 선생님한테는 좀 이렇게 그런 말들이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외부의 어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어린애들 보면 꿈이 뭐야 그러면 의사요 막 이래. 엄마의 꿈이 엄마의 꿈인 것 같은데 너의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좀 내가 봤을 때 좀 엉뚱하게끔 이게 어린아이의 그 정말 꿈이라기보다는 엄마나 부모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주입되고 영향받은 그 직업이 참 뭐 돈도 잘 벌고 보람도 있고 뭐 이렇다더라 하는 어떤 영향을 받은 어떤 꿈인 것 같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 느낌을 보면 정말 이게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부추김을 당한 것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께서 이제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스스로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장 답을 못하는 사람이 저 같은 학자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은 약간 정답 비슷한 내용을 알고 있고 이제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고 늘 그렇다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걸 자유롭게 풀어놓으십시오 했을 때 사실 머리가 까매졌거든요. 아니 그래서 뭐지? 지금 이런 생각이 보니까 들었거든요. 예. 저만 대답하고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고 다른 두 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까매져서 잠시만 저한테 생각을 할 기회를 주시고 선생님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자유라는 게요. 제가 생각해 보면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태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유라는 게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한테 자유가 없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글쎄 그게 자유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 그것도. 근데 어느 순간 인간들의 역사에서 자유가 마치 이런 거잖아요. 야, 넌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해. 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처럼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말 자유가 뭘까 그리고 내가 어떨 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정말 생각할수록 뭔가 꼬이고 헷갈리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 속에 떠도는 그런 말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밀하게 진짜 자유란 게 뭐고 어떤 상황과 자유라는 것이 나에게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부분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가 내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오히려 해보고 싶네요. 아니 대부분 다 우리가 자유라 그럴 때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에 되게 가까운 것 같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권리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에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특권층들이었잖아요. 내가 내 걸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옮길 수 있는 거는 되게 특권층이었고 실제로 자유가 원래 특권층의 것들이었던 시대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어라고 인권 이야기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하는 시대는 되게 짧은 역사 속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유는 정말 몇몇 계층들이 누리던 특권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장 큰 전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까먹는 게 뭐냐면
관계가 불평등하면 자유는 안 생겨나거든요. 불평등한 사람, 불평등해서 밑에 있는 사람은 맞아요. 언제나 부자유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분 사회에서는 사실은 늘 신분이 위인 사람만 자유롭고 신분이 위인 사람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사람만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까 이런 구조를 들여다보면 자유가 특권이었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되고 사실 자유가 이처럼 보편화되려면 반드시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자유는 이렇게 특권이 아닌 것처럼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만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자유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자기 결정의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되게 교과서적으로 말했네요. 지금. 저희가 각자 이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자유란 무엇인가의 이야기에 내가 부자유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 정말 뭐랄까 비애? 애통한 마음이 들거든요. 아까 노래하기 싫은데 노래해야 되면 애통한 마음이 들죠. 3년인데도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애통하신가요? 네. 아니, 애통하다기보다는 짜증나는 저는 예. 제가 그 애통함을 왜냐하면 자유라는 주제를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깊은 슬픔에 빠질까? 그럼 사실은 저는 운이 좋게도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말이나 어떤 누구의 행동에 정말 민감하고 그리고 내가 이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 처해졌다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또는 어떠냐면 우리가 만약에 국가가 나의 자유를 이렇게 제약할 때는 우리가 막 스크럼을 짜고 다 같이 싸울 수가 있잖아요. 스크럼 아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들어봤던 스크럼. 나도 모르게. 아니 그런데 예. 내가 그 비애를 느끼는 많은 순간들은 뭐냐면요. 누구와 같이 스크럼을 짜기가 되게 힘든 순간들인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성으로서 혹은 그것도 내일 모레 50인 여성으로서 나의 자유를 제약받을 때.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자유를 침해할 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데 혹시 그런 부자유한 순간들? 네. 어려운데 그런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쟤는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더라. 하기 싫은 건 안 해. 아까 제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네. 이게 좋은 말은 칭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쟤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 참 자유로운 애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땄는 저는 그 말을 정확하게 들어왔고요. 쟨 참 자유로운 애는 좀 비웃음으로 좀 많이 들어봤어요. 전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무책임하다는 맥락으로인 거잖아요. 너는 너만 생각하고 너가 책임져야 될 많은 것들을 사실은 방기하고 너만 생각하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다. 사실 그 자유라는 말과 그다음에 개인주의자, 그다음에 되게 이기적이고 이런 말들이 같이 마치 어떤 세트처럼 누군가를 비난할 때 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되게 그런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억압의 순간들이 되게 사소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한번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뭔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뒷자리에서 그 뒤풀이 술자리에서 선생님 한 분이 아니 여러분께서가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라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예. 근데 제가 그냥 종종 나가던 공부 모임인데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라는 소리를 전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누군가는 그걸 극복하고 거기에 그냥 그걸 극복하냐 어쩔 수 없이 계속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제가 스스로 결단해서 여기는 안 가야겠다. 그러면 안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 나름대로 제 의지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제가 그걸 단순히 끊어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사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정말 그게 잘못된 말이었나?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그런 게 되는 건지? 정말 저는 그 순간이 정말 뭐를 잘못한 거지? 왜냐면 어차피 나도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고
뭐 이게 내가 아무리 질서를 부정하고 싶어도 뭐 장유유사라는 것도 있고 나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어른들한테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말 잘못된 언어 선택이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괴롭히긴 하더라고요. 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제가 받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압박감이 진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모임을 계속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선생님은 자유가 침해됐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 순간 뭐라고 해야 될까? 자유의 침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기본적으로 자유는 억압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억압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오더라고요. 분림하려고 네. 하는 느낌. 네. 근데 저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뭐요? 약간 말해주세요. 노래? 아니 약간 애통했던 느낌이 뭐냐면 제가 여기서의 경험은 아닌데 다른 뭐 기관이나 이렇게 조직에서의 경험인데 그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상사가 아니면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한 위에 상사가 얘기하는 것도 약간 그렇지만 아주 위에서 야,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잘못된 방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향대로 하고 있어. 일을. 내가 그 밑에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왠지 뭐랄까,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아우라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권위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거에 내가 눌려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네. 생계 문제는 아니었고. 생계 문제예요. 생계 문제. 그래서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방송하셨잖아요.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 기본소득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네. 주거든요. 네. 생계의 문제인데, 어쨌든, 내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잔잔한 호소수의 파문이 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파문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자유의 문제가 우리의 가족 관계나 사실은 회사 관계에서는 우리의 권리로 보장돼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권장하지도 않고. 특히 가족 그렇죠? 관계에는 완전 자유가 없는 영역인 것 네.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사회 한 명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키워져야 된다는 몇 살 때 기저귀를 떼고 그럴 때 애가 아무리 울어도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장이 사실은 내가 이 안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나의 욕망과 상관없이 우리가 자유가 허용되고 혹은 그것이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장의 문제는 조금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좀 이게 다르지 않나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자유를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자유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완전히 내놓은 것이 되거나 열외가 되거나. 예.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명절 시기가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명절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공부는 잘하니? 뭐 결혼은 언제 하니?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사실 공부를 하는 거 내 선택이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데 그 말을 들으면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될 것만 같은 압박감. 그리고 결혼도 사실 선택인데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결혼을 안 해서 괜히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느낌? 내가 가족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사회적 간섭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사회적 간섭이 알게 모르게 그 사회적 간섭을 통해 심어져 있는 나의 지식 자체가 나의 자유 자체를, 나의 선택 자체를 억압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뒷감당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여기서는. 그러니까 의무가 있고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습들이 좀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나 그런 세대들한테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관습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많은 이제 좀 나이 드신 세대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잖아요. 그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냥 해야만 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유는 모르겠지만 부자유라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는 게 막 체인에 묶여 있는 느낌 있잖아요. 루소가 표현하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서나 곳곳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런 사슬에 묶여 있다는 느낌까지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나에겐 그게 선택의 토픽인데 사회적으로나 혹은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선택의 토픽이 아니라 필수의 토픽. 인 경우에 사실은 그 문제를 자유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가 도리를 다하지 않는 문제로 인지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자유의 영역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좀 너무 좁지 않은가. 개인의 선택이라에 맡겨야 되는 영역 자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게 사실 배울 때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막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나라의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같이 이제 느끼잖아요. 그럴 때 실제 우리가 부자유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은가. 관습이 전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습. 그리고 그 관습이라는 것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나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다 지배하면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은 누군가가 그걸 말했을 때 억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안 하고 있을 때 나 스스로 되게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나 스스로 나는 왜 사람들이 다 하고 사는 그런 도리도 안 하고 사는 거지? 나는 이걸 왜 안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프레셔도 엄청난, 그 압박감도 엄청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고, 사실 그 정규직 있잖아요. 정규직 문제를 주위에서 저한테 진짜 많이 묻거든요. 왜 정규직을 잡지 않느냐고. 사실 저한테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고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어떤 플랜이 있는데 정규직을 안 잡는 것 자체가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너가 태어난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게 난감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앉혀가지고 그렇죠. 설명해 줄 수도 없는 영역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가족을 향한 어떠한 도리도 다하지 않는 오로지 지밖에 모르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요. 저놈은 자기밖에 몰라. 라는 그러니까 이게 나의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되게 이기적인 발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발상 자체가 저한테는 좀 되게 큰 억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살아왔던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출발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교적 전통이 있는 사회였고, 그다음에 공동체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사회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보다는 개인이 공동체에 이바지해야 되는 존재로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유의 문제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전에 나의 행복, 나라는 존재의 자아 발견, 그리고 그것을 실현을 위한 나의 선택의 도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유의 문제일 텐데, 실제 이렇게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 좀 많은 장애 요소가 많은 게 사실이지 않나. 어쨌든 오늘 만약에 자기 스스로 결정한 권리라면 좀 이런 걸 좀 말해보고 싶어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거. 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와 사강의 이야기에서 되게 유명해진 말이잖아요. 우리 소설도 뭐 제가 있는 거로 아는 김영하 씨인가요? 누가 썼죠? 어쨌든 그걸 활용해서 내가 썼던 소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 말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이건 나의 권리라서, 이게 원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말들인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난 돈이 없다. 근데 나한테 장기가 있다. 그럼 내가 장기를 빼서 판다. 이거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있는 건데 이거 왜 상관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약물 이슈를 이야기한다면, 아니 이건 내가 약물 좋아서 하는 건데 남한테 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물해서 내 몸이 쓰러지는 건데 이걸 왜 상관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거는 자기 결정의 권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이게 질문이 계속 어려워지긴 하지만 평소에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 도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한 연예인들은 막 무슨 인간 말종처럼 막 사회적으로 네. 막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이렇게 TV에 출연 못하게 하는 건데, 가끔 생각해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패가 망신하든 그 자기가 패가 망신하는 건데 예를 들면 도박을 해가지고 뭐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뭐 범죄를 저지른다 이거 당연히 규제해야 되는데 그냥 도박을 좀 즐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야 되나? 막 저렇게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모욕감을 주고 사람을 매장시키듯이 국가가 나서서 저런 행동들을 규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처럼 남을 해할 것이 분명한 어떤 행동들이라면 당연히 일정 정도 규제하는 게 맞는데 남에게 해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고 도박 같은 케이스는 도박 그렇죠. 같은 케이스들 또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필로폰이나 뭐 헤로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거지만 마리아나나 뭐 대마초 그러니까 최근에 뭐 가끔씩 연예인들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때로는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하다고 하는 것들도 그건 뭐 제가 과학자는 아니니까 아니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알려진 것들도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굉장히 국가가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저는 아까 그 김만권 선생님 얘기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장기를 판다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근데 저는 내가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제한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왜냐면 내가 장기 기증 서약을 하잖아요. 죽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혹은 살아있을 때 신장이라든가 몇 개의 장기는 뭐냐면 내가 동의하면 남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냐면 나의 장기를 떼내는 것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판매하거나 예를 들어서 사회적 시스템에서 배급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선의로 그렇지 않나요? 맞네요. 국가가 이거 장기를 독점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건 뭐 잘못된 말입니다만. 근데 이렇게 이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선생님께서. 우리 몸에 소유한 것들은 팔 수 없다, 판매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도덕적인 관점이 깔려 있어서 그런 건가요? 내 인신을 내 인신을 파는 것. 그러니까 나의 의사대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제공하는 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는 괜찮지만 그것을 돈을 주고 판매하는 행위는 저는 그거는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판매했을 때 옛날에 왜 그 혈액들을 사람들이 가난한 대학생들 뭐 이렇게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매혈해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떼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소설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마지막에는 내 몸이 파괴되는 걸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나의 이 생존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 혹은 그것이 그러니까 정말 자본주의 되게 그 시스템 속에서 무려 뭐 사람들을 납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인신매매는 나쁜 건데 네네.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일부를 떼내서 스스로 파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게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소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자유주의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논리들이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 그건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좋아서 내 장기를 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정말 나는 즐거워서 내 장기를 떼서 파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럴 순 없죠. 너무 좋아서 나는 판다. 이러면 말릴 수가 없는데 나는 정말 왠지 찜찜하고 하기 싫은데 이럴 수밖에 어쩔 없는 거죠. 수 없거나 그러면 이 장기 매매는 우리가 그렇다 치지만 약물은 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국가가 왜 규제하는 거죠? 왜 규제할까요?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남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일종의 어떤 그런 목표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해보질 않아서 그 폐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러한 자기의 삶을 예를 들어서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마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삶이 어떻게 되고 뭐 건강이 어떻게 되고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완전히 다 무슨 이렇게 환영을 보고 막 이렇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 속에서나 혹은 너무 힘들어서 했던 선택들이 실제로 뭐냐면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 지경, 예를 들어 중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게임, 도박, 처음에는 재밌어서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뭐냐면 나의 건강이, 근데 끊을 수가 없어. 내가 선택이 마치 처음에는 이걸 선택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뭐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중독의 특성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은 스스로 어쩔 수밖에 없이 그것을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게 가는 거. 그래서 병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중독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금지 아닐까요? 후진할 수 없는 거. 네. 근데 도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도박 중독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약도 안 하고 장기 매매도 안 하고 그렇지만 네. 유흥으로 자기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법적으로는 규제가 맞아요.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하면 떠오르는 말이 항상 뭐 책임도 있지만 방종이란 말도 같이 연관 검색어처럼 예, 연관 검색어입니다. 그렇죠. 떠오르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뭐냐면 거기서 책임이란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하고 실제로 뭐냐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국가가 규제를 하고 어떤 부분은 규제를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장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실제로 그것의 해악도를 우리가 지금 현재의 법 체계를 가지고 얘는 정말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정당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여태까지 그게 뭐 국가라는 시스템이든 법 체계든 사회적 통념이든 우리가 전체 공동체에서 합의한 부분들이 어렵다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대 그 자유주의 그 논쟁 중에 제일 핵심적인 논쟁이 뭐냐면 국가가 개인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국가가 그런 것들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만약 있다면 도대체 그 개입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논쟁이거든요. 우리 막 개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막 개입하고. 사드 반대하면 막. 뭐 사드 반대하면 진짜 매장 나가잖아요. 뭐 어쨌든 근데 전 공개적으로 반대합니다. 어쨌든 뭐 사드를 뭐 반대하면 그 뭐 매장 나가는 식의 어떤 국가가 자꾸 우리한테 뭔가에 그냥 그것뿐만 아니죠. 일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이제 계속 국가가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가치관의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가장 폭력적으로 전달됐던 게 국민교육원장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국가가 이런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리주의자들은 이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에서의 권리를 개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건 그냥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개인의 자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개인들한테 맡겨둬야지 국가가 가치관의 문제에 개입해 들어오는 건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권리주의자들이죠. 예.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공동체주의자들이 공동체주의자들이 말이 커뮤니테리안이라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자유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일정 수준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주의자들은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거고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은 아니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를 겪겠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미덕이 무언가를 그 구성원들에게 알려줘야만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결합된 어떤 구성체로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처럼 막 사드는 해야 돼 이런 거를 가치를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뭐 여러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되나 자유나 평등 헌법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서로 지키고 상대방을 뭐 존중한다든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일종의 어떤 가치들? 그렇죠. 이게 자유주의자들은 내가 정치 참여를 하든 말든 이거는
그냥 알았죠. 나의 선택이니까 선택일 뿐이다. 냅둬라. 그런데 적어도 좋은 공동체라면 아니다. 여러분 정치 참여하셔야 여러분이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잘못 나갈 때 그것도 제약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치 참여는 정말 건장해야 될 미덕이고 그래서 여러분 꼭 정치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그 구성원들에게 그런 가치들을 심어나가고 푸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예. 절충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적으로. 예,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국민의 권리잖아요. 선거 참여, 투표 참여 같은 경우에도 권리로 사실 캠페인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도 처벌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처벌하는 나라들도 있다면서요. 투표 참여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낸다든가. 그렇죠. 의무 투표제가 있는 나라가 네, 근데 실제로 뭐냐면 그랬을 때 법적 처벌을 하게 되면 이건 공동체 규약이 되는 거예요. 처벌이라는 건. 그렇지만 예를 들어 권장한다는 건 좀 다른 의미니까. 그렇죠. 권장한다라는 건 뭐 이렇게 좀 다른 의미 뭐 처벌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권장이니까. 사실 의무로 규정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도 뭐 너무 빡세게 처벌은 하지 않지만 벌금을 낸다거나 뭐 사회봉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투표를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음으로써 정치 참여를 의무적으로 삼는 그런 국가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 제약 자체가 강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편을 줘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권고에 되게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것들이 뭐 감옥에 넣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삼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권고에 되게 가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국가가 정말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개인이 가치관을 갖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자유의 핵심적인 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결정권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계속 나한테 어떤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정말 나 스스로 좋은 걸 찾아서 결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양면적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는 국가가 개입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촌스러운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때는 또 개입 너무 심판자로서의 봐야지. 개입이 또 필요한 것이 또 우리 또 진보들의 정확하게 그 존 롤스라는 자유주의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원 분배는 개입해야 된다. 하지만 가치관 분배는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공동체주의자들은 모든 자원은 가치관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데 가치관의 개입이 없이 어떻게 자원 분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직접적으로 가치관 자원에 개입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공동체가 일정 정도 공유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규범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공동체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인 규범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왜냐하면 단지 상식적인 차원이라면 그 모든 정치 체제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주의자들의 포인트는 각자의 공동체마다 각자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각자 축적해왔던 가치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축적해왔던 가치들의 내용에 따라서 공동체가 그 주민들에게 아니면 구성원들이 권유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주의라는 입장을 찾아보면 공동체주의 내에서 통일된 논리가 없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각자의 공동체마다 각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통합된 원칙 자체를 줄 수가 없어요. 공동체마다 다 상대적인 원칙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대성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어떤 공동체는 정말 좀 억압적인 원칙을 공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했을 때,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밀어붙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규제가 자유주의자를 볼 때는 어렵다는 거죠. 네. 아무튼 공동체주의자들도 자유주의자인 거죠? 서구의 공동체주의자들은 서구의 공동체주의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주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공동체 자유주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고 왈저 같은 인물은 어떠냐면 우리는 영역을 나누어 오면서 그 영역끼리 서로 간섭하지 않았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치에서는 권력이 최고의 가치고 경제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고 교육에서는 명예가 최고의 가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별로의 가치들이 다 다른 가치들이 분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유주의 공동체의 특징인데 지금 자유주의 공동체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 영역 간의 담장을 확실히 쌓아서 돈이 다른 영역으로 침범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유주의 공동체를 지키는 게 그 길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인물이거든요. 되게 멋진 발상이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이거는 되게 멋진 발상인데 그래서 자유주의 공동체를 우리 자유주의 공동체를 원래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자유주의 공동체에서는 그게 나이스하게 들리는데 반자유주의적인 공동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는 그런 가치들이 과연 억압적이지 않다라는 보장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생겨나겠죠. 예.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 가치들을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면 또 소수자들은 또 말하자면 억압된 상태에 놓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죠?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도 일종의 이 자유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니 이제 그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면 샌델이 가장 문제 삼는 게 이제 이 권리주의자들과 샌델이 속해 있는 공동체주의자들 간의 논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권리주의자들이 계속 핵심 말하는 포인트들은 국가가 개인이 가는 가치관에 개입에 들어오지 마라. 이건 개인이 철저하게 스스로 선택하는 영역이다. 라는 거고 샌델이 말하는 건 아니다. 국가가 적어도 사람들을 정치 영역에 참여시키고 포함시키고 좋은 삶이 뭐라는 걸 계속 들려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아리스토텔레스. 예,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인 거죠. 예.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예, 예. 왜냐면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샌델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인데 정의란 무엇인가에 가장 못 쓴 장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신기하게. 예. 예. 좀 그건 안타깝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전공이 아닌 롤스를 또 훨씬 더 잘 썼고요. 예,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핍함을 더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표현의 언론 뭐 출판 집회 뭐 결사 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도 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시민단체는 뭐 이렇게 뭐 하나 알리려고 해도 뭐 이렇게 포스터 인쇄하고 현수 막 달고 이러는데 이번 정부는 이번에 막 기차에 30만 부 고향 가는 길 막 찍어서 뿌리고 막 저도 그거 봤어요. 막 박근혜 정부가 해냈습니다. 해냈다 막 이렇게 막 통진당 없앤 것도 있더라고요.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아무튼 뭐 광고 때리고 뭐 정부 광고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성기의 사이즈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육성으로 말하면 막 그 저쪽에서는 막 앰프로 막 고출력 앰프로 막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야, 돈이 말한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자유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두 마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기회의 자유가 있다. 그런 기회가 있다. 너한테도 똑같은 기회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너의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선택과 기회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뭐냐면 기회와 선택이란 말은 굉장히 부각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 열고 그것에는 그 기회와 선택이란 말에는 자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돈이든 그렇죠. 매우 강력하고 이상한 멘탈이든 아니면 어떤 슈퍼파워 능력이든 뭔가 네가 이것을 가져야지만 그 자유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선택할 때 자격을 묻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뭘 할 때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그 자격이 뭐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아무거나 선택할 수 없어요.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내가 공인회계사가 되고 싶을 수는 있어. 그러나 자격증을 가져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 자격증을 가지기 위해선 정해진 규정을 따라가야만 그 자격증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해진 규정이 다른 거라면 또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정해진 규정을 따라가야지만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제약이 되는 부분은 있겠죠. 예. 그래서 선택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선택과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유 이야기할 때 생각하시는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룰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유라고 했을 때. 그런데 과거에는 정말 이룰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들이 자유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 특권이었던 거예요.
특권이 있는 상황에서. 특권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로운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는 되게 기회와 선택이라는 것으로서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오늘 자유에 대해서 정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끈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먼저 하시죠. 아니, 선생님 먼저. 왜 이렇게 서로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특히 오늘 뭐 이제 이 녹음이 끝나고 나면 PD님이 머리가 되게 아프실 것 같아요. 이 중구난방 이야기를 막 이렇게 맞춰야 돼서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긴 한데 이 자유가 사실 뭐 나중에 선생님께서 뭐 정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유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게 되게 대책 없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음 시간에는 좀 정리해서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으면서 우리 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더 뭔가 보편적인 토대가 있는 그런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은 드네요. 예. 예, 저는 어쨌든 그 처음에 이제 개인에서 네네.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공동체의 문제 또 낮게 봐서는 뭐 네. 가족 공동체, 회사 조직 공동체, 뭐 이 국가라는 공동체까지 공동체가 또 개인에게 관여하고 개입하고 하는 문제들 또 거기에 따라서 개인이 거기서 또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 다시 얘기해봤는데 저는 이제 부자연스러움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가끔 이제 어제는 저는 이제 그 무슨 판타스틱 듀오라고 그래가지고 네. 예능 프로를 보다가 네. 상록수를 가수 양희은하고 이제 전인곤이 부르는 걸 봤는데 네. 뭔가 이렇게 가슴이 약간 뭉클해지는데 뭔가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부자연스러운 것 부자연스러움이라는 게 굉장히 명확한 거잖아요. 국가 권력이 굉장히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항하고 선생님 말씀처럼 스크럼을 짜고 이럴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뭐가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는지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하죠. 근데 나는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무엇이 나를 어떻게 부자연스럽게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이 느낌들이 좀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네. 노래를 다 듣고 나서는. 파놉티콘 사회라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서 사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굉장히 개인의 문제라고 떠올리지만 자유 그럼 뭐 우리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는 뭐냐면 근데 왜 우리가 이 자유의 문제를 정치 철학 시간에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화두로 얘기할 때 자유와 평등 마치 우리 사회의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얘기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자유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이렇게 좀 나눠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 참 궁금한 게 똑같이 자유 그럼 프리덤, 리버티 똑같은 건데 두 개가 달라? 뭐지? 어떤 맥락이지? 뭔가 이 자유에 대해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유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은 저희가 정리돼서 친절하고 좀 자분자분하게 전해드릴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밑줄 쫙 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사유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